정석인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작은 지혜들을 전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한 지인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 무언가를 부탁하는데 솔직히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안 된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적 말입니다. 아니면 자녀가 엄마, 이번 주말에 손주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날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는데도 그래, 알았어라고 답했던 순간 말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혹은 대답을 하고 나서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는 그 느낌,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감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기적이거나 냉정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오셨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싫다는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오랜 관계에 금이 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도 용기의 부족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거절을 못해서 관계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깊어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절, 상처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절, 그 자체보다 거절하는 방식이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같은 안 된다는 말도 어떤 표현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상대는 존중받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차갑게 거부당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거절을 하는 상황에서도 어떤 분은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어떤 분은 관계가 서먹해집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말의 내용이 아닙니다. 거절하기 전에 꺼내는 첫 문장, 그 시작의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거절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러분이 무엇을 거절했는가 보다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먼저 기억합니다. 그 첫 문장이 따뜻하면 거절도 따뜻하게 전달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품위 있는 거절의 말법입니다. 특별한 화술이나 심리 기법이 아닙니다. 단지 순서와 태도를 조금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평생 사람을 대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누구보다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단지 그 마음을 어떤 말로 꺼내야 하는지 그 순서를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거절 때문에 밤새 뒤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 편히, 품위 있게 관계를 지키면서도 자신을 존중하는 어른의 말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거절이 관계를 망친다고 느껴지는가? 김순자 씨는 6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요즘 들어 친구들과의 모임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정기적으로 만나는 동창회가 있는데 매번 나가려면 준비도 해야 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 피곤합니다. 그런데 친구 중 한 명이 순자야, 다음 주 모임 꼭 와야 해. 네가 없으면 재미없어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순자 씨는 솔직히 쉬고 싶었지만 미안해, 이번엔 못 갈 것 같아라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응, 알았어라고 답했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관계 손실 회피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특히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가 한순간의 거절로 무너질까봐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라고 답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 반응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거절을 할 때 상대방이 실제로 느낄 감정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상처받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조심하고 결국 자기 자신을 희생하게 됩니다. 순자 씨가 두려워한 것은 친구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혹은 친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거절은 단순히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당신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평생 남을 먼저 배려하며 살아왔기에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는 행동이
마치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거절은 상대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 큰 명예를 주는 일이다.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이 거절한다고 해서 상대가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셔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정직한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내라고 하는 것보다 정중하게 아니요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천천히 함께 배워가겠습니다. 두 번째, 품위 있는 거절이란 무엇인가? 이웃에 사는 박영희 씨는 아파트 부녀회장입니다. 어느 날 같은 동에 사는 후배가 찾아와서 회장님, 제가 하는 보험 상품 하나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실적이 필요해서요라고 부탁했습니다. 영희 씨는 이미 보험이 충분했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배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그냥 안 돼요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정말 고마운데 우리 집은 지금 보험이 너무 많아서 정리하는 중이에요. 대신 혹시 다른 분 소개해드릴까요? 후배는 아쉬워했지만 그러시구나, 괜찮아요. 회장님 말씀이라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라고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긍정적 거절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거절 자체보다 거절당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무시당한 느낌에 더 상처받는다고 합니다. 즉, 안 되라는 내용보다 당신은 내게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더 큰 상처를 입습니다. 반대로 거절을 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 상대는 거절을 훨씬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영애 씨가 한 말에는 세 가지 요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상대의 노력을 인정했습니다. 마음은 정말 고마운데. 둘째, 거절의 이유를 명확히 했습니다. 보험이 너무 많아서. 셋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분 소개해드릴까요? 이 세 가지가 바로 품위 있는 거절의 핵심입니다. 품위 있는 거절이란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자신의 입장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을 가장 부드럽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거절을 완곡하게 하려면 돌려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품위는 명확함과 따뜻함이 함께 있을 때 나타납니다. 아마도요,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같은 애매한 표현은 오히려 상대에게 기대를 주고 나중에 더 큰 실망을 안겨줍니다. 품위 있는 거절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되 그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모루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예의란 상대방이 자신을 잊지 않았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거절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거절하는 이유는 상대가 싫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를 상대가 느낄 수 있도록 말하는 것, 그것이 품위입니다. 오늘 이 장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품위 있는 거절은 재능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어떤 말로 시작하느냐, 그 순서만 알면 됩니다. 다음 장부터는 바로 그 구체적인 첫 문장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대화를 부드럽게 시작하는 황금 첫 문장. 그 마음 정말 감사한데요. 장미자 씨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자야, 우리 아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는데 혹시 집 알아보는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줄 수 있어? 미자 씨는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자기 주변에 집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고 무언가를 책임지고 소개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오랜 친구의 부탁을 그냥 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마음 정말 감사한데요. 나한테 그런 부탁까지 하다니 우리 사이를 믿어주는 것 같아서 고마워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요즘은 내 주변에 집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당장은 도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혹시 나중에 그런 분 생기면 제일 먼저 연락드릴게요. 친구는 그래, 괜찮아. 그래도 말해봐서 고마워라고 답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는 이것을 감정 선행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거절당할 때 논리적인 이유보다 감정적인 무시를 더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안 되라는 말 앞에 고맙다는 말이 먼저 나오면 상대는 자신이 무시당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연구에 따르면 거절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뇌는 거절의 내용보다 거절하는 사람의 태도를 먼저 판단한다고 합니다. 즉,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가? 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엇을 거절하는가? 를 이해합니다. 미자 씨가 그 마음 정말 감사한데요 라고 시작한 순간 친구는 이미 거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첫 문장의 핵심은 부탁 자체가 아니라 부탁하는 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절할 때 부탁의 내용에만 집중합니다. 그 일은 못해, 그건 어려워 같은 식으로요. 하지만 상대가 진짜 듣고 싶은 것은 자신이 여러분에게 부탁할 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확인입니다. 그 마음 정말 감사한데요는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용기 내어 부탁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부탁 속에 담긴 신뢰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상대는 내 부탁이 무리였구나가 아니라 이 사람도 사정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영국의 시인 사무엘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가장 고귀한 덕목일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덕목의 어머니다. 거절 앞에 감사를 두는 것은 상대에게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긴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신호가 전달되면 거절은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특별한 상황에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부탁하든 그 마음 정말 감사한데요로 시작하면 대화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문장을 기억해 두시면 언젠가 필요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네 번째, 대화를 부드럽게 시작하는 황금 첫 문장. 정말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 걸 알아요. 최정숙 씨는 며느리와 사이가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가끔 어머님,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게 좋대요라며 이것저것 조언을 합니다. 건강식품을 권하기도 하고 운동 방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정숙 씨는 그 마음은 고맙지만 솔직히 자기 방식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또 어머님, 이 건강보조제 정말 좋아요.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했을 때 정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 걸 알아요. 고맙고. 그런데 나는 지금 먹고 있는 것들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몸에 약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서요. 대신 다음에 정말 필요한 게 생기면 그때 내 도움을 받을게요. 며느리는 알겠어요. 어머님 그냥 좋을 것 같아서요 라고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의도 인정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오해받거나 거부당할 때 가장 큰 상처를 입습니다. 특히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 거절당하면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라는 자괴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상대의 의도를 먼저 인정해주면 거절은 행동에 대한 것이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정숙 씨가 정말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 걸 알아요라고 시작한 순간 며느리는 자신의 호의가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이 문장의 힘은 상대방의 선의를 먼저 인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경우 거절이 필요한 상황은 상대가 나쁜 의도를 가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좋은 의도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걱정해서 이것저것 권할 때, 친구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조언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항상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 걸 알아요는 상대의 진심은 인정하되 그 제안은 사양하겠다는 경계를 부드럽게 긋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들은 상대는 자신이 거부당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방법이 맞지 않았을 뿐이라고 이해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단은 천천히 하되 의도는 먼저 헤아려라. 사람의 행동을 평가하기 전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가 바로 어른의 지혜입니다. 거절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제안했는가 보다 왜 그런 제안을 했는가를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특히 가족 관계에서 유용합니다. 자녀, 며느리, 사위, 손주들이 어른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거절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 이 문장으로 시작하면 관계는 상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의 거절이 그들의 마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문장 하나로 전할 수 있습니다. 5번째 대화를 부드럽게 시작하는 황금 첫 문장. 내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김철수 씨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이 다가와서 경비님, 제가 이사짐이 좀 많은데 잠깐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철수 씨는 허리가 좋지 않아서 무거운 것을 들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냥 안 돼요라고 하면 무성의하게 보일까봐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사실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무거운 걸 들면 다음날 꼼짝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대신 이사업체 연락처 아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주민은 그러시구나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라고 말하며 이해해 주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공감적 거절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거절을 받을 때 상대가 거절하고 싶어서 하는지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하는지를 민감하게 구분한다고 합니다. 내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거절하는 것이 무성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실제로 불가능한 상황 때문이라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철수 씨가 이 문장으로 시작한 순간 주민은 거절을 거부가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적 거절의 힘입니다. 이 문장의 핵심은 여러분의 한계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절할 때 자신의 약점을 보이기 싫어합니다. 할 수 없다고 하면 무능하게 보일까봐 혹은 하기 싫다고 생각할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상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솔직한 사람을 더 신뢰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된 태도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책임이 없다. 하지만 할 수 없음을 솔직히 말하는 것에는 책임이 있다. 거절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정직하게 전달하는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내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는 바로 그 책임감을 담은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특히 부탁을 거절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 시간을 내달라는 부탁, 무언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이 문장으로 시작하면 상대는 여러분이 거절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냉정해서가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6번째 대화를 부드럽게 시작하는 황금 첫 문장. 그 제안 정말 좋은데 지금은 제 상황이 좀 달라서요. 박명혜 씨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 동호회에 가입해 있습니다. 어느 날 동호회 회장이 다음 달에 제주도 3박 4일 여행 가는데 명혜 씨도 꼭 가요. 다 같이 가면 재밌을 거예요 라고 권유했습니다. 명희 씨는 사실 요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고 집안 사정도 복잡해서 여행을 갈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 가요라고 말하기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제안 정말 좋은데 지금은 제 상황이 좀 달라서요. 요즘 집안일도 좀 많고 개인적으로 정리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당분간은 큰 일정을 잡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 꼭 함께 할게요. 회장은 그러시구나 언제든 괜찮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상황 귀인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거절의 이유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상처받지만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면 훨씬 쉽게 받아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거절당하는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자책감을 느끼기 쉬운데 거절하는 사람이 지금은 상황이 안 된다고 말하면 그 자책감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명희 씨가 지금은 제 상황이 좀 달라서요라고 말한 순간 회장은 명희 씨가 자신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단지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 문장의 장점은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절할 때 자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래서 저번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같은 식으로요. 하지만 지나친 설명은 오히려 변명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 상황이 좀 달라서요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상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여러분의 사정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상황은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스페인의 작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말하는 것은 모두 진실이어야 한다. 거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정을 털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 제 상황이 좀 달라서요는 충분히 진실하면서도 여러분의 사생활을 지키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특히 돈이 관련된 거절,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절, 혹은 개인적인 이유로 거절해야 할 때 유용합니다. 자세한 설명 없이도 상대는 여러분의 거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불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7번째 대화를 부드럽게 시작하는 황금 첫 문장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그 부분은 자신이 없어요. 이순옥 씨는 아파트 부녀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부녀회 임원 한 분이 순옥 씨, 다음 달 행사준비위원장을 맡아주실 수 있어요? 순옥 씨가 하시면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라고 제안했습니다. 순옥 씨는 사실 그런 큰 일을 맡아본 적도 없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못해요라고 하면 무능하게 보일까봐 혹은 하기 싫어요라고 오해받을까봐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그 부분은 자신이 없어요. 저는 뒤에서 도와드리는 건 괜찮은데 큰 일을 총괄하는 건 제 성격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대신 행사 당일 날 손이 필요하면 제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임원은 그러시구나. 그럼 다른 분 찾아볼게요. 당일 날 도와주시면 감사하죠라고 답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능력 한계 인정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을 더 신뢰하고 존중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순옥 씨가 제가 그 부분은 자신이 없어요라고 말한 순간 임원은 순옥 씨가 거절하는 것이 무성의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설득하지 않고 다른 대안을 찾았습니다. 이 문장의 중요성은 거절이 싫다가 아니라 못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거절을 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 싫은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부분은 자신이 없어요는 여러분이 돕고 싶지만 그 역할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이것은 상대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그 특정한 역할에 대한 거절입니다. 사람들은 이 차이를 민감하게 느낍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거절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여러분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아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어른의 태도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자신이 없어요는 바로 그 지혜를 담은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특히 역할이나 책임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거절할 때 유용합니다. 일을 떠맡기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달하면 상대는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떠맡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8번째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첫 문장.
세 가지. 첫 번째, 글쎄요. 생각 좀 해볼게요. 윤미경 씨는 친구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경아,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손주 좀 봐줄 수 있어? 급한 일이 생겨서 말이야. 미경 씨는 사실 그날 다른 약속이 있었지만 친구의 급한 부탁을 바로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생각 좀 해볼게요. 일정 좀 확인해보고 연락할게라고 답했습니다. 친구는 그래, 고마워, 그럼 빨리 연락 줘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경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사실 안 된다고 말했어야 하는데 애매하게 대답해서 친구에게 기대를 준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거절했을 때 친구는 그럼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지 그랬어라며 섭섭해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허위 희망 효과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명확한 거절보다 애매한 대답 후에 거절당할 때 훨씬 더 큰 실망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생각해 볼게요.는 상대에게 기대를 주는 말입니다. 상대는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이미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나중에 거절하면 상대는 배신감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는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명확한 거절이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애매한 대답이 더 큰 상처를 줍니다. 글쎄요. 생각 좀 해볼게요가 위험한 이유는 여러분 자신도 결정을 미루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거절의 부담을 나중으로 미룹니다. 하지만 그 부담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커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절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상대의 기대는 더 커집니다. 결국 여러분은 더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관계는 더 나빠집니다. 거절해야 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명확하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습니다.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생각해볼게요라고 애매하게 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친절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매함은 거짓말보다 더 나쁜 것이다. 거짓말은 최소한 하나의 진실을 숨기지만 애매함은 모든 진실을 흐린다. 거절할 때는 명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려고 생각해볼게요라고 하면 결국 모두가 불편해집니다. 이 문장을 쓰고 싶은 유혹이 느껴질 때마다 이렇게 바꿔보세요.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명확하지만 따뜻합니다. 이것이 진짜 품위입니다. 두 번째, 제가 원래 그런 건 잘 안 해요. 한영자 씨는 이웃에게서 부탁을 받았습니다. 영자 씨, 우리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 봉사활동이 있는데 같이 참여하실래요? 영자 씨는 사실 그런 활동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그런 건 잘 안 해요. 성격상 단체 활동이 안 맞아서요라고 답했습니다. 이웃은 그러시구나라고 했지만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웃과의 관계가 조금 서먹해진 것 같았습니다. 영자 씨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성격 귀인 오류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거절의 이유를 자신의 성격이나 습관 탓으로 돌리면 상대는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단정짓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원래 그런 건 잘 안 해요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격 자체를 폐쇄적이고 비협조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상대는 이 사람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다른 일에서도 여러분에게 부탁하거나 제안하지 않게 됩니다. 거절은 그 한 번의 일만 거절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표현은 여러분이라는 사람 전체를 거절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제가 원래 그런 건 잘 안 해요가 문제인 이유는 상대방의 제안 자체를 가치 없는 것처럼 만들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좋은 의도로 여러분을 초대했는데 여러분은 나는 그런 것에 관심 없어요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선의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특히 그 제안이 상대에게 중요한 일일 경우 상대는 여러분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거절할 때는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나의 상황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개인적으로 여유가 없어서요라고 하면 상대는 여러분이 그 일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라 로슈푸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거절할 때 그들의 제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설명해야 한다.
거절은 상대의 제안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이 맞지 않아서입니다. 그 차이를 분명히 해야 관계가 상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 대신에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라고 말해보세요 같은 거절이지만 상대는 훨씬 더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 왜 하필 저한테 그런 걸 부탁하세요? 조영애 씨는 직장 후배에게서 부탁을 받았습니다. 선배님, 제가 다음 주에 발표가 있는데 자료 좀 검토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영희 씨는 사실 요즘 너무 바빴고 후배의 부탁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저한테 그런 걸 부탁하세요?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후배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표정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후배는 영희 씨에게 말을 잘 걸지 않았고 둘 사이에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방어적 거절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거절당할 때 자신이 부탁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면 큰 수치심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왜 하필 저한테 그런 걸 부탁하세요? 는 상대방의 부탁이 잘못되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당신이 저한테 부탁할 자격이 없다거나 저는 그런 부탁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것은 거절을 넘어서 상대방을 창피하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후배는 자신이 잘못된 부탁을 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비난하게 됩니다. 왜 하필 저한테 그런 걸 부탁하세요? 위험한 이유는 상대방의 판단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이라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왜 나한테? 라고 묻는 순간 상대는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느낍니다. 내가 잘못 봤구나.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절보다 더 큰 상처입니다. 거절할 때는 상대의 부탁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절은 부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 상대의 부탁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명확히 해야 상대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 문장 대신에 부탁해 주셔서 고맙지만 요즘 제가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라고 말해보세요. 상대의 부탁은 인정하되 여러분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품위 있는 거절입니다. 마무리. 오늘 우리는 함께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품위 있게 거절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솔직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상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5가지 황금 첫 문장을 배웠습니다. 그 마음 정말 감사한데요. 정말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 걸 알아요. 내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 제안 정말 좋은데 지금은 제 상황이 좀 달라서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그 부분은 자신이 없어요. 이 문장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를 먼저 존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입장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또한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표현도 살펴보았습니다. 글쎄요. 생각 좀 해볼게요. 제가 원래 그런 건 잘 안 해요. 왜 하필 저한테 그런 걸 부탁하세요? 이 문장들은 모두 애매함, 폐쇄성, 방어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거절을 넘어서 상대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은 이미 평생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오셨습니다. 누구보다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오늘 배운 것들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계신 지혜를 조금 더 명확한 말로 표현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거절을 할 때는 상대를 먼저 존중하는 한 문장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절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한계를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따뜻하게, 상대를 존중하는 한 문장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거절은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말이 될 것입니다. 어른의 말은 상대를 이기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살려두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정석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보다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